오늘 세미나를 맡게 된 KCL의 임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자료는 제가 영어로 작성을 했지만 세미나는 이제 한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분들께 좀 양해 말씀을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m not good at speaking in English, so I will speak in Korean. So please excuse me because I'm not good at speaking in English. But the slide is in English and there is so many content, so you can understand easily because I will speak many sentences or words, but the question is very simple and the answer is very simple. So I think this is not a problem. 네, 그럼 세미나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엔지니어의 사명,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제로 달아놓은 게 뭐냐면 From solving problems to defining the future입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 석박사 하고 그다음 국가연에서도 일하고 스타트업에서 CTO로도 일하고 지금 시험평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을 좀 현장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이 너무 지나치게 문제 해결자로만 훈련을 받아온 거 아닌가 좀 이런 좀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됐습니다. 사실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석사 정도 하면 문제 해결자로서 훈련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이제 박사 정도 되면 스스로의 연구를 정하고 그 연구를 이제 리딩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자격, 역량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보통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지 스스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네 현실들은 주어진 프로젝트를 처리하기에 급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 나가서도 좀 문제를 푸는 데는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지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뭐 공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그냥 잡설 널어놓듯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제가 세미나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해봤지만 이런 주제로 세미나하는 건 제 처음이라서 오늘 세미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1시간 안에 끝내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고요. 좀 빨리 끝나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떤 이 꼰대 같은 저의 말은 좀 최대한으로 줄여보고 여러분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는 인하대학교를 나왔고요. 이제 석박사만 카이스트에서 했습니다. 이제 특이한 거는 저는 계속 이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고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유치원 때부터 이제 로켓이나 비행기를 보고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항공우주공학과를 계속 정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 이제 중동에서 걸프전이 발발했었습니다. 그때는 뉴스에서 이제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여러 전투기들, 발사되는 수많은 토마호크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 뉴스에서는 사람 죽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투기들이 발진하고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사람 죽는 모습이 많이 안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린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비행기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밀리터리 덕후가 되기도 하고 또 항공기 덕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을 좀 하게 됐고요. 제 지도 교수님은 방유춘 교수님이셨습니다. 방유춘 교수님은 사실 위성 자세 제어 쪽 전공을 하신 분이고 위성 쪽에 우주 쪽에 대가신데 그 연구실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을 다루기 때문에 드론도 좀 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 드론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드론이라는 게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인기가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비행 제어하던 사람들이 조금 그러니까 제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무인기를 좀 손을 대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실에서 저희가 계속 UAV를 지금 UAS죠. 네, 그런 무인기를 이제 연구와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리즘 연구나 이론 연구보다는 실제로 프랙티컬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드론을 만들어서 실제 비행 시험까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당시에 무인기 한국 로봇 항공기 경연 대회인가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나가서 대회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때는 거의 논문이 없습니다. 박사 가서 겨우 이제 논문 좀 쓰고 했고요. 그렇게 이제 거치다가
운이 좋게도 제 박사학위 때 쓴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주제가 무기체계에 쓰기 좀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서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그 주제로 실제로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기체계 개발에 제 알고리즘을 싣는 좀 영광도 얻어봤고요. 그걸 이제 체계 개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체계 개발은 실제로 개발해서 군이 사용하는 전력화 단계까지 다 고려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TRL을 봤을 때 10까지 올라가야 되는 좀 고난이도 일인데 거기에 제 알고리즘이 실렸고요. 그 외에 좀 도전적인 기술들 개발하는 응용 연구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군집 비행 관련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일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가 안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뭔가 그 무인기가 비행 시험하다 추락한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막 기관이 감사를 받고 엔지니어가 감사를 받고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조금 많은 좀 현타, 흔히 얘기하는 현타가 좀 와서 이제 이직을 결심하고 국가연이라고 하는 단단한 직장이 아니라 정반대인 스타트업을 이제 가게 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초기 멤버로 창업 멤버는 아니고 초기 멤버로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명도 안 되는 조직에서 제가 나오기 전까지 한 1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빌드업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연에서 거의 7년, 이제 파블랑공이라는 스타트업에서 대충 5년, 12년 정도, 11년 반에서 12년 정도의 어떤 개발 현장에서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퇴사를 하고 올해 초에 잠시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 주제를 던진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런 일을 고민을 하게 됐고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R&D를 하고 이 GDP에서 우리나라 GDP 쏟아 넣는 비중이 4.3%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GDP 대비. 근데 그게 OECD 국가로 하면 세계 2위 비율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크기는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절대적인 크기는 너무 작겠지만 상대적인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R&D 사용량은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느냐, 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다가 R&D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준이라든가 아니면 시험평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KCL이라는 곳에 왔게 됐고요. 이제 Conformity Laboratory인데 여기는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건설, 생활, 환경용 이런 것들 다 하는데 항공우주 쪽을 3, 4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도 결국 이제 항공우주 쪽 빌드업하는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기 추진 항공기, 파워드 리프트 에어크래프트라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쪽 항공기 어떻게 시험 평가할 거냐, 아니 우주 발사체를 어떻게 시험 평가할 거냐,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과제 책임 맡고 있는 거는 기술 표준들을 어떻게 제정할 거냐, 어떻게 개정할 거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좀 오래 하게 된 이유는 그 질문에 결국 제 경력이 그 질문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R&D도 해보고 기업 현장에 나가서 기업도 빌드업을 해봤지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파는 물건을 못 만드냐, 이런 궁극적인 결론이 결국에는 그냥 허상된 생각이 아니라 제가 10년 넘게 일하면서 가졌던 그런 궁금증,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많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순서는 대충 이렇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과학자냐 공학자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약간 과학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이언티스트를 이제 낮추고 싶은 게 아니라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이언티스트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얘기했고요. 그다음 이제 본론에서 이제 세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그 단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지 그런 걸 좀 되돌아보기 위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들이 정말 산업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여정을 거쳐야 되는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정말 제품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조금 짚어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할 역할들이 뭔지 좀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발표를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결국 발표의 마지막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엔지니어들은 세상에 가치를 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어진 문제를 그냥 풀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관점에서 말씀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과학자입니까? 엔지니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미 있는 거, 세상에 이미 있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리학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새로운 일들을, 신기한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수학이라는 형태가 됐든 뭐 글자라는 형태가 됐든 뭔가로 우리가 인류가 알아볼 수 있는 걸로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결국엔 사이언티스트라고 보고요. 엔지니어들은 결국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쓸만한 걸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너무 과학자스럽게 일을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거면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다시 과학을 가면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호기심, 세상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사이언티스트 쪽에 좀 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계라는 곳은 이미 약간 사이언티스트적인 기질이 원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계를 가지고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엔지니어의 사명은 세상에 특정한 가치를 더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뭐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행정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의사나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도 많이 높아지고 관심도도 많아지긴 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기보다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사회가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분들입니다. 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 우리 면역체계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손과 발을 이용해서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거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결국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공학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관심사가 있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일들을 두 가지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저는 하나는 세이프티고 하나는 코스트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생명을 계속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게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향. 물건을 어떻게 더 싸게 할 거냐.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더 쉽게 할 거냐.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어떻게 하게 될 거냐. 결국 이 두 가지로 다 귀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최종적으로는 안전, 비용,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마지막 그 벽을 넘겨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벨랩에 있는 탐 카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C++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0-90 룰이라고 하거든요. The first 90% of the code accounts for the first 90% of the developed time.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90%를 개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90%의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The remaining 10% of the code accounts for the other 90% of the development time. 마지막 10%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90% 시간에 똑같은 90%를 또 써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합치면 180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돌아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나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한 4일쯤 5일쯤 되면은 일이 잘 안 돼 있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마지막 뭐 일을 더 하다 보면 일주일 데드라인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마지막에 뭔가를 완성하는 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인다는 얘기고요. 그 마지막에 에너지를 도대체 왜 들이냐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세이프티냐, 코스트냐. 이 관점을 가지지 않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그런 것만 하다 보면 이런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더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공학적으로도 이런 근거가 좀 있습니다.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반 기술 검토회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위에 거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좀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는 노란색 커브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때그때 결정한 내용들이 전체 제품이 탄생부터 폐기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 중에서 얼마를 결정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이 70%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계하고 개발하면서 올라가지만 그 기울기를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그 단계가 맞춰지면은 사실은 전체 수명 주기의 95%가 다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고치는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개념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찾아낸 문제점을 고칠 때는 8%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15%가 드는 거고요. 개발 단계에서 20%가 들고 검증 시험에서 50%, 운용의 팩에서 100%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초기에 내가 뭘 만들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 제품이라고 하는 이 비용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프로블럼 솔버로 있게 되면 우린 늘 개발하고 검증하는 시험 쪽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머물러 있을 때는 이미 수명 주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거는 바로 개념 쪽, 설계 쪽에서 초반 부분에서 디파이닝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은 프로블럼 솔버냐, 프로블럼 디파이너냐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머무를 거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문제를 정의할 거냐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뭐 누구누구 천재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뭐 어렸을 때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고 뭐 나사 가서 뭐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는 이유는 계속 그런 사람들은 프로블럼 솔버로만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 프로블럼 디파이너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지 우리가 우리의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유체학자 중에 테오도르 분 카르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Scientists discover the world that exists.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언티스트는 세상을 발견하는 것들이고요. 엔지니어들은 create the world that never was.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결국 두 가지 포인트.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할 거냐, 어떻게 더 생명을 더 올릴 거냐, 두 번째는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거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제기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제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The last meter and the wall of indifference입니다. 마지막 1m, 마지막 1m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매우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 그냥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야.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야.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는데, 결국 저는 오른쪽의 성향이 우리나라 R&D 현장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 결국 서비스로 나가지 못하고 제품으로 나가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기술적인 성취가 자기만족에 그치느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만족에 그치는 것이냐를 얘기하고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아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긴 하지만 완료되지 않은 일이라서 뭔가 마지막 1m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고민을 해보고 있느냐, 이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다들 어떻게 이 사회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인재시죠. 사실은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인재들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많은 객관적인 좋은 능력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자기가 편한 일들, 편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생하는 일들 사실 덜 하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엔지니어라면 사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엔지니어 중에서도 리서처가 있습니다. 리서처가 모든 제품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엔지니어라고 하는 본질은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기술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볍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뭘 지금 연구하고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위 받으셔야 되죠. 학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졸업 요건이 있을 겁니다. 요건들은 당연히 갖춰야 되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엔지니어 삶에 있어서는 그냥 부가적인 겁니다. 그냥 통과 의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다고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논문 쓰는 거, 레포트 쓰는 거 상당한 시간을 이제 여기에 할애하게 되죠. 그 현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논문을 쓰고 내가 보고서를 쓰지만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주어진 일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있는지를 계속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에는 산업적인 어떤 그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산업적인 성공이라는 거는 프로덕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정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바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간단한 소프트웨어 어플 같은 경우는 진짜 일반적인 사람이 사겠지만 항공우주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라는 영역이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누군가는 사야 되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만든 거는 누군가 사는 거예요. 개인이 살 수도 있고 회사가 살 수도 있고 정부가 살 수도 있는 거. 그 누구와 대상이 달라질 뿐인 것인지 반드시 누군가는 사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만드는 게 엔지니어라는 거죠. 테크니션들과 함께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많이 쓰고 보고서 많이 쓰는 게 여러분의 앞으로 커리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산업 현장 경험이 많이 없으시겠죠. 회사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신 분들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제품까지 나가는지 가볍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도표가 어디 문헌에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단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만약에 이런 게 문헌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6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부분이죠. 아이디어가 이제 보통 이제 연구실에서 논문 쓰기 전에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할 때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풀어볼까? 저렇게 풀어볼까?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때 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뻗쩍 들면 이제 proof of concept, 내가 갖고 있던 컨셉을 한번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대부분 요즘엔 이제 코딩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워낙 이제 그런 환경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컨셉이 정말 작동하는 건지 좀 증명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봅니다. 대학원에서 요 정도까지는 많이 하죠. 하나 실제로 뭔가 센서를 만들어 보든 로봇을 만들어 보든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든 뭔가 시제품까지는 이제 만들어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게 제품이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들의 대부분 뭐냐면 이제 굳이 소프트웨어적인 거하고 하드웨어적인 걸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진짜로 제품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네 짠 코드의 95%는 다 예외 처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니까 그거 못하게 예외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니까 이렇게 예외 처리하고 사용자들은 절대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오류가 납니다. 자기가 개발할 때는 정말 잘 작동하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 주면 야 이거 안 되는데 하고 줘요. 그러면 야 이렇게만 쓰면 안 돼. 근데 그럼 그렇게 안 쓰면 누가 어떻게 쓰냐? 이런 말이 나오죠. 어플 같은 거 하나 개발해도 그냥 이상한 예외적인 상황, 내가 개발했던 환경하고 조금만 다르게 되면 다른 트래픽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얘가 그냥 갑자기 멈춰버리는 사례가 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짠 코드의 95%는 예외 처리다. 이런 경우에는 못 처리하게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발생을 하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드론을 만들었었는데 드론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Unmanned Aircraft Systems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하나의 이제 객체가 아니라 시스템인데 드론도 만들고 비행자 컴퓨터도 하드웨어도 만들고 코드도 짜고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도 컴퓨터에다 소프트웨어 만들고 막 하는데 실험실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환경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안 된다 이런 건 아주 당연한 얘기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갑자기 멍텅구리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예외 처리하는 거라든가 필터링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버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90-90-90 룰 같은 일은
그거는 거의 뭐 법칙입니다. 법칙. 뉴턴의 법칙처럼 법칙인 거고요. 그런 과정을 좀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한테 돈을 주고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한번 써봐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베타 테스터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생겨도 크게 클레임을 걸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받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돈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그 돈을 받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뻥 나면 그냥 뭐 클레임 걸고 소송 걸어서 뭐 환불 받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타는 자동차라든가 아니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페일 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는 뭔가를 팔기 전에 인증을 받아야 된다. 법의 테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죠. 아주 간단한 법으로는 뭐 전파법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에 주파수가 정해져 있죠. 그냥 핸드폰 개발자들이 핸드폰 성능 좋아지게 한다고 여러 가지 주파를 막 혼잡하게 쓰면 우리나라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선 통신 장비들은 다 멍텅구리가 될 거예요. 내 거 잘 되겠다고 전파를 세게 쓰고 여러 주파수 막 간섭하면 다른 장비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이제 대전 살다가 요즘 서울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서울에 이제 김밥이 돼서 들어갑니다. 지하철에 막 꽉 껴 있습니다. 처음에 탈 때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잘 됩니다. 근데 갑자기 신도림 같은 데서 사람이 막 우르르 타기 시작하면은 블루투스가 다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블루투스 주파수를 이렇게 막 호핑하면서 여러 가지 주파수를 찾아다니면서 다니는데 자기네들끼리 정신없이 지금 막 뻗어버리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다 호핑하다가 다 엉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소리도 끊어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규칙을 지켜놓지 않으면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인류는 이제 인증 제도를 놔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결국 우리가 돈을 받고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인증까지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발자들도 책임을 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이런 단계에서 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아이디어, POC, 프로토타입.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길들여지시면 이게 사실 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영역이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단계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하고 협업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되기 때문에. 리서처뿐만이 아니라 뭐 테크니션도 필요하고요. 뭐 필요할 때는 아카데믹한 사람도 좀 필요하고 심지어는 다른 영역의 어떤 그런 행정가들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힘든데 실제로 우리 엔지니어들이 역할을 발휘되는 건 이제 여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라는 특수성 안에서는 리서처 영역에서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거는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 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편한 곳에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세상에 가치를 더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이 이제 길어질 줄 알았는데 30분밖에 안 됐네요. 저 한 10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교수님 저 짧게 해도 문제 없겠죠?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아까 6단계 단계 중에서 마지막에 서티피케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귤레이션 규제가 있고 서티피케이션 인증이 있고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되게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싶잖아요. 나 혼자 막 마음대로 코드도 짜보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고 그런 자유도가 여러분에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긴 맞지만 진짜로 우리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규제의 벽을 통과해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표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짜증이 났어요. 왜 저런 걸 만들어서 이게 귀찮게 만드냐.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은데 왜 꼭 저렇게 만들어내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짜증이 많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벽으로 느껴져요. 도대체 저런 걸 왜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맨날 무슨 신기술을 얘기하면 규제 철폐,
규제 샌드박스 막 이런 얘기가 자꾸 언론에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조금 너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쓸데없는 규제가 우리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너무 그런 쪽이 치우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 5년 정도 전에 뭐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나이대에서 관심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규제 샌드박스 이런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규제 샌드박스라는 얘기는 어떤 놀이터 같은 데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는 규제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봐라는 개념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거든요. 샌드박스가 이제 그 놀이터에 모래 모아놓은 그런 걸 이제 샌드박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때 샌드박스에서 했던 그 사업들이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적인 가치를 가지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봇, 드론, 여러 가지 신산업들이 그런 식의 해달라고 요청해서 했지만 실제로는 그 산업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선택을 받으려면 규제의 벽을 넘어야 돼요. 규제라는 거는 결국 소비자를 위한 겁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있는 거거든요. 개발자들은 소비자에게 뭔가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비자를 지키는 규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기에 멋져 보이는 걸 만드는 게 엔지니어가 아니라 결국 소비자가 선택해줘야 되는 제품을 팔아야 된다면 반드시 규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 새로운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이제 회색지대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엔지니어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현장에 나가기 시작하면 규제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표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이해하고 나면 결국에는 와 나보다 앞서갔던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게 막 엄청나게 트라이 앤 에러를 해보고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야 라고 하는 거를 말해준 게 결국은 스탠다드가 되는 거거든요. 스탠다드 처음 보면은 이게 표준 같은 문서 한번 이제 저작권이 있어서 한 번은 못 보시겠지만 만약 구할 수 있어서 보시게 되면 읽어보면 그냥 되게 당연한 말들이 써 있어요. 특히 시험 절차 같은 걸 해주는 그런 표준들을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 써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줄 한 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영역이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에 없던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있었던 거다. 우리가 하는 일들의 99%는 대부분 그렇죠. 그런 일이라면 앞서가는 엔지니어들이 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그 다음에 더 많은 가치를 이제 얹을 생각을 해야지 그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봐야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생 때 이제 그럴 때 해봐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현장에 나가면 그래서 스탠다드 같은 것들을 좀 정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규제나 인증이나 표준이라는 것들이 벽이 아니라 입구구나. 내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입구구나. 그리고 내가 그 입구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가이드를 해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물론 되게 재미없는 영역입니다. 뭐 시뮬레이션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취감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좀 큰 시스템을 특히 다룰수록 이런 일들에 좀 정통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는 결국 이제 제가 지금 요즘에 관심 있는 거 표준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표준, 산업 표준, 기술 표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표준은 매우 시스테매틱하게 히에라키컬하게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명한 ISO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ISO 같은 거는 정말 국제 표준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엔지니어들이 다 모이고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준은 기본적으로 합의입니다. 합의를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코드 같은 거 막 돌리다 보면은 성능 좋게 나오는 것들,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선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표준은 참여하고 있는 그 전문위원들이 다 동의해야지 간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만장일치가 항상 되진 않기 때문에 그때는 거수나 이런 걸 하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표준은 기술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원래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합의하고
우리가 정답은 모르겠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라고 이런 것들을 여러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명문화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표준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제일 최상위에 이제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ISO 표준이 있고 IEC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 표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는 지역 표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 표준은 보통 유럽 쪽에, 그렇죠? 유럽은 워낙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서 있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유럽 쪽에는 지역 표준이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동아시아 쪽에서도 무슨 큰 바람이 불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힘을 합칠 때가 만약에 왔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쪽에 지역 표준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일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엔 이제 내셔널 스탠다드, 국가 표준이 있습니다. 국가 표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K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안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자부가 이런 KS 표준들을 다 관리하거든요. 여러 가지 표준들을 다 관리하게 되고요. 그 밑에 단체 표준이 있습니다. 사실 단체 표준, 저는 이제 항공우주를 하는 사람이라서 단체 표준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항공우주의 그 선도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이죠. 미국하고 유럽이 요즘에 이제 많이 올라와서 거의 대등해진 상태가 됐는데 미국은 이제 이런 체계가 있기도 전부터 항공 산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 아이카오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 항공 무슨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제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다 타잖아요. 비행기가 돌아다니는 그 모든 국가는 다 아이카오 회원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입되지 않는 국가가 유엔 전체 국가 중에서 손에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이카오는 항공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 언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이카오라는 그런 규정을 살펴보면 세이프티 퍼스트입니다. 거기는 에이비에이션 세이프티 퍼스트인데 그 관점 안에서 각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항공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FAA라는 곳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내셔널 스탠다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아무래도 미국 국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단체 표준을 자기네들 안에 있는 그런 산업 그 관련자들끼리 모여서 ASTM 같은 SA, 유럽은 뭐 SA, IEEE 이것도 유명한데 이런 또 표준을 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KS 같은 국가 표준보다는 하위에 있는 표준이긴 합니다. 하위에 있는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 산업 같은 걸 보면 그 표준이 거의 사실상 표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권위가 거의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준합니다. 어쩔 때는 IS보다 사실은 더 인정받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항공산업의 선진국인데 미국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면 미국에서 하는 내셔널 스탠다드가 미국에서 만든 단체 표준을 인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국가가 이 표준을 따르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준 체계를 잘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그 국가가 그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항공산업이 아주 구체적인 얘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현실을 잘 알고 유럽하고 미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민주주의 진영끼리 좀 친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협약을 잘해서 FAA가 만든 쪽 그런 14 CF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 몇 뭐 이런 식으로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항공 쪽 법규하고 유럽 쪽에서 만든 법규하고 서로 대등하게 갈 수 있도록 상호 협의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ASTM 표준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STM에서 A가 아메리칸일 겁니다. M이 이제 매테리얼이고요. 사실은 재료 쪽에서 시작했지만 분야가 완전히 넓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자기 사내에 이제 스탠다드가 있기도 하죠. 보통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요즘 표준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항공우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리딩을 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그 표준을 잘 따르는 것조차도 좀 벅찹니다. 이미 앞서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잘 표준을 하는 것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우리가 산업 분야를 한다든가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새로운 분야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제로 표준까지도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표준 쪽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따를 수 있는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하면
그건 이미 그 밑에 있는 아까 보여드린 그 6단계에서 거의 초당 1, 2, 3, 4, 5 뭐 이런 부분을 사실 다 엄청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역량이 받침될 때만 표준이라는 걸 제정할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그런 역량 없이 사실 실적을 위해서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표준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폐기가 돼요. 그런 표준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problem defining 이런 것들의 어떤 결정판이 좀 표준 제정 쪽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이제 기사들 뭐 대덕넷이라든가 이런 기사를 좀 살펴보시다 보면 뭐 에트리나 이런 데서 뭐 국제 표준에 됐다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일 때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니 뭐 논문도 아니고 뭐 세계적인 연구실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그런 걸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실력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엔지니어가 누구냐? 결국에는 세상에 가치를 더해야 되는 사람, 더 창조해야 되는 사람이 엔지니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말을 조금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Let's create something useful for the world 고요. 자기 좋아하는 연구, 자기 좋아하는 주제만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문제를 좀 풀고 싶다. 사람들이 뭔가 되게 고생하고 되게 좀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공학적으로 어떻게 정해야지 그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호기심을 그냥 내 주변에서만 찾지 말고 정말 시장이라는 곳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사회적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이프티를 올리든 코스트를 다운시키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Let's define the real problems the world is facing 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오늘 세미나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한테는 선택지가 많아요. 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연구소에 들어가면 다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뭐 이런 출신들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박사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몰려 있고 기업 가면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분들도 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대학교 분들도 많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간다든가 저처럼 지금 시험평가 기관에 온다든가 이러면 또 다른 부류의 대학생 출신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뭔가 기술이 산업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월급쟁이가 될 수도 있고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창업자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산업이라는 것들이 21세기 돼서는 기술 쪽의 산업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뭐 옛날엔 유통업이 훨씬 중요했겠지만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젠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술들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고민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은 어쩌다 보면 국가가 세금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으로 세금이 모이죠. 그 세금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를 연구하는 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들이 당연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하나는 성공해서 그게 결국에는 산업으로 이어지고 생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민에 대해서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역량을 갖고 있고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표준 쪽 시험평가 업무를 와보니까 여기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갔을 텐데 왜 없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많이 좀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석박사 할 때는 교수님들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선배들은 다 주변에 있는 항우연, 국가연 출신 분들이니까 거기가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근데 막상 일해보고 했니 그거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스타트업으로 가게 됐고요. 또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 열심히 개발하는 거니까 꼭
돈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구나. 이게 돈이 벌리려면 다른 것도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또 이제 시험평가도 보게 되고 좀 생각을 열고 다양한 분야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분야에도 좀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임금 차이 해봐야 저도 많이 벌어봤는데 많이 벌면 많이 쓰더라고요. 결국에 모이는 거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1년에 연봉 1, 2천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20대거나 30대면 그 다음 40대, 50대를 고민하면서 내가 뭔가에 더 의미를 가진 어떤 세상의 가치를 더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심지어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능력 있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저는 정치까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쪽에는 다 문과생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 논리로 봤을 때는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은 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 되지 않거든요. 그들 눈에 돈이 되는 건 다른 거니까 돈이 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죠. 엔지니어링에 있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제 엔지니어였지만 다른 영역으로 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다양한 생각 좀 해보면서 창업도 좋고요.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면서 오늘 저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